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글로벌의 장혜진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는 부양책에 따라 울고 웃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후반부에는 힘이 빠지면서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장중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는 듯 싶더니 하원에서 통과됐던 부양책 규모 확대 법안이 상원에서 불발이 되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이 들리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을 했고 장중에 하락 전환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1월 중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유럽, 미국에서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백신이 하루빨리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여전히 18만 명대로 나타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입원 환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점들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간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굿모닝 글로벌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29일 주요 증시는 미국의 부양책 도입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움직임 다우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 이렇게 상승 출발한 가운데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0.21% 떨어지면서 334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나 비슷한 흐름 보였고요. 0.46%까지 낙폭을 키운 모습입니다. 12,840선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23% 떨어진 3,726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듯 했지만 이내 탄력을 이렇게 크게 잃은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주목한 이슈 보겠습니다. 우선은 부양책 업데이트 사항부터 볼 텐데요. 어제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현금 지급액 인상에 대한 재의결을 치렀고 그 결과 하원에서는 $2,000 현금 지원안이 가결됐습니다. 29일인 오늘 과연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도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가 미지수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간밤 척 슈머 상원의원이 만장일치 합의로 이 2,000불 부양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했고 이를 맥코넬 원내대표가 가로막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화당은 본래 현금 지급 증액에 대해 부정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몇몇 상원 의원들은 증액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제 하원의 통과까지 이뤄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던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실망감이 일었습니다. 그런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들로부터의 투자를 제한시켰었죠. 미국의 재무부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의 계열사들까지도 투자 금지 대상으로 확대시켰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금지 범위가 확대되면 블랙리스트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강제 매각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감을 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한편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도 있었는데요. 양호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10월의 전미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1.4% 상승했는데요. 전년에 비하면 8.4% 오르며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종목과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8개 업종이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등락이 많이 엇갈리는데요. 헬스케어주가 0.6% 오르면서 비교적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반면에 산업은 0.6% 가까이 하락하며 약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0.4% 하락하며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몇 가지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가운데에는 캐터필러와 홈디포가 각각 1% 이상 떨어지며 다우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반면 인텔이 오늘 헤지펀드 서드포인트로부터 전략 대안을 마련하라라는 촉구를 받은 이후에 4.4% 오르면서 이 다우지수의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 전문가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창립자는 코로나19로부터 크게 타격을 입은 주식들이 다시 한번 거대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특히나 진원지 종목이라고 불리는 여행과 리테일, 그리고 서비스 등의 종목들이 곧 상승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차 대유행 이후에 이들 진원지 종목들이 상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3차 유행 이후에도 랠리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주요 이슈 몇 가지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현재 0.2% 이상 떨어지면서 3335선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8%까지 낙폭을 키워나간 모습이죠. 12,85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0.2% 이상 떨어진 3,727선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상품 시장 마감 상황 함께 분석해보는 클로징벨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채린 캐스터,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증시는 초반에 강하다가 이 후반부에서 힘이 빠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지 팀장님께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셨듯이 장 초반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또 한 번 좀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올리는 그런 장세가 나왔는데요. 전일에 좋았던 분위기가 그대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초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현금 직접 지급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이후에 상원 표결이 좀 불발했죠.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반대를 하고 말하는데 이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재정 부양을 내심 바랐던 기대감이 다소 좀 꺾였다. 그러면서 장중에 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새로운 좀 방향성을 제시한다기보다는 한 해를 좀 정리하는 증시 분위기, 좀 잠잠한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 이 S&P 500 기업들에 대한 그 거래량이 35억 주 정도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한 45억 주 정도임을 감안을 한다면은 거래량도 좀 한산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까지도 20억 주 미만의 거래량이 좀 나타나는 등 좀 한산한 좀 장세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간단히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국제 금값은 이날 부양책 규모 확대 불발 소식에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막판에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0.16% 올라서 1,883달러 선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국제 유가도 함께 보시죠. 국제 유가는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에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0.8% 상승하면서 배럴당 이 48달러 선에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달러입니다. 이 달러는 이날 추가 부양책 합의 기대감에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90달러 선을 좀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90달러 선을 겨우 지켜내면서
네, 현재 0.37% 하락해서 90.01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최장기간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상승세가 좀 두려울 정도로 현재 이 무서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는 27,000선을 뚫어냈습니다. 27,104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채 금리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국채 금리는 이날 부양책 규모 확대 불발 소식에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기조를 유지해 갔습니다. 0.933%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외신 소식까지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최진석 팀장님께서 픽해 주신 소식인데 이날 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내용과 관련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통 큰 재정 부양, 특히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았던 시장의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었던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미치 맥코넬 미국 상원 원내대표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직불금 증액 표결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와 그리고 공화당 일부의 찬성으로 지난 이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에 직불금을 600에서 2,0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척 슈머 원내대표가 상원에서도 만장일치의 이 직불금 증액 법안 통과를 노렸지만은 맥코넬의 반대에 가로막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맥코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 트럼프가 이 재정 부양과 예산 법안에 서명하면서 의회에 처리를 받았던 세 가지 우선순위를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직불금 증액이었고요. 두 번째가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광범위한 부정선거 관련 우려 해소였습니다. 맥코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상원이 이들 우선순위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슈머 원내대표가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무효와 그리고 직불금을 2,000달러로 올리는 그 증액 법안에 상원 표결에 좀 붙이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맥코넬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게 되겠죠. 여기에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수요일에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일에 이 국방수권법 관련한 표결 이후에 이 증액 법안에 대한 표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맥코넬이 또 한 번 좀 거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 NDAA의 무효화 표결 또한 이 지연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불금 증액을 둘러싼 지금 정치권, 특히 상원에서의 불확실성이 재부상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재난지원금 증액을 반대한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으로 반박을 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는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는 듯 싶은 그런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임기가 약 한 20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국방수권법이라든지 아니면 대선 불복 이슈, 그리고 이번에 직불금 증액 등의 사사건건 트럼프와 공화당 간에 좀 마찰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이 대선 불복 이슈와 관련을 해서 충분히 좀 싸우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맥코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자당 의원들에게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고, 바이든에게 이제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바이든의 승리를 이제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바도 있었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공화당 지지자의 약 한 90%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땅한 차기 주자가 또 부재한 공화당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상원의 다수당을 결정짓게 될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1월 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양책 추이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상원에 공화당이 50석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성향의 의원들이 48석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머지 2석을 판가름할 1월 5일 조지아주에서의 결선 투표가 예정돼 있죠.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좀 초박빙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조지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재정부양 법안에 서명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두 이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결부된 이슈라고 보여지는데요. 한편 이런 가운데 미국의 그 여론 전문가인 프랭크 런치라는 인물이 직불금 $2,000 증액 요구가 이 조지아 선거에는 심각한 좀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명의 후보가 결국은 트럼프에 반하든지 아니면 주 내에서의 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반하든지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준과 미국 재무부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8일로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재무부는 당초 이달 말로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연준에서는 이를 연장하기를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장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것이죠. 대출 프로그램이 재무부의 방침대로 중단될 경우 재도입이 어려웠던 것이 상당한 좀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연준은 1차 경기부양 패키지법이죠. 이 CARES 액트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재무부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 차기 행정부와 민주당은 대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등 이를 다시 경기부양책에 도입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당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해당 프로그램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라면서 이런 예정대로 종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연준은 코로나19 기간 중 어렵고 취약한 이 경제의 안전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모든 긴급 재난 프로그램들,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 단기 연장 조치는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를 앞두고 자금 신청이 상당히 몰려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도 덧붙여졌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메인스트리트 대출 규모는 146%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연준은 지난 14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 처리 기간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됐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정대로 대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을 텐데요. 다행히 연장이 돼서 이들 상황은 조금은 나아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종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출 신청이라든지 실제 집행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미 좀 대출길이 막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재무부 같은 경우에 연말에 이 같은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겠다는 로직이 있어도 많이 안 쓴다더라 이런 이 로직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출범 첫 2달 반 동안은 대출이 약 한 $10억 미만으로 굉장히 좀 미미하게 나타났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연준도 처음으로 비정형화된 대출을 기업들에 제공하다 보니까 초기에 좀 삐걱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최근 분위기를 본다면 대출 수요가 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연장은 굉장히 좀 큰 호재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긴급 대출을 받았던 중소기업들이 연말에 세금 폭탄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바로 이 직원과 고용유지 프로그램, 저희가 PPP라고 얘기하는 그 긴급대출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11월에 미국 국세청 IRS에서 PPP를 받은 그 비용으로 좀 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통과된 새 재정부양 법안에서는 이 같은 비용 공제도 좀 가능하도록 명문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만 또 각 주별로 이 같은 공제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정부 세금 공제에 또 실패를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리어 좀 세금 문제를 야기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해법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외신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목 뉴스도 함께 보시죠.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행동주의 투자자가 전술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하면서 간밤 인텔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다이어트 산업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살찐자 덕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대형 참사 보잉의 737 맥스 운항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최진석 팀장님의 픽인데요. 인텔 그동안은 좀 부진했었는데 간밤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인텔의 주가가 모처럼 만에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바로 행동주의 투자자의 경연진 압박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댄 롭이 이끌고 있는 헤지펀드 서드포인트가 인텔 이사진이 투자 자문을 좀 영입하라, 그러면서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서드포인트에서는 인텔이 제조상에서의 리더십을 상실을 했고, 그리고 각종 경영 미스로 인해서 TSMC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AMD의 점유율을 뺏겨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패한 M&A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이 같은 전략적 대안 중에 하나의 예라고 밝혔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예는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자체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그 칩을 제조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설계에 기반한 칩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조 같은 경우에는 외주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인텔이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서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억 달러 규모의 인텔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텔 측도 쇄신 노력을 일단은 다짐을 했는데요. 서드포인트와 협력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겠다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 올해 주요 반도체주의 주가 랠리 가운데서도 인텔은 좀 전방위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좀 뒤처지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왔었는데 상황은 어느 정도로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주가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인텔 같은 경우에 YTD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20% 정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주가가 120% 정도 올랐죠. AMD도 10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와 대비해서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인텔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머큐리 리서치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지난 3분기에 AMD의 데스크톱용 CPU 점유율이 20.1%, 그리고 서버용 CPU 점유율이 6.6%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2년 전만 하더라도 AMD의 서버용 CPU 점유율이 1.6%에 불과했거든요. 이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이상으로 좀 높아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서버용 칩에서 탈인텔을 선언하면서 인텔에는 좀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인텔의 주가가 부진한 데에는 반도체 미세 공정화가 지연됐다라는 점도 한 몫을 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인텔의 주가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압박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을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던 그 미세 공정화 좀 관련해서도 인텔 같은 경우에는 7나노 공정이 굉장히 좀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자신들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생산을 맡기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 역시도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그런 기회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PC맥이라는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요, 인텔의 CEO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쯤에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파운드리에 위탁을 할 것인지 이 중에서 선택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관련한 내용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freshman 15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15파운드 정도가 찐다라는 것에서 유래해온 단어입니다. 자, 팬데믹 버전의 freshman 15이 많은 다이어트 회사들에게 기대치 못했던 그런 매출과 이익을 창출해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이동에 제한이 생긴 이후 지난 9개월간 미국 시민들은 최소 5에서 10파운드가량은 기본적으로 체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회사로 통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량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스트레스를 집에서 음식과 술로 풀었기 때문에 체중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시장에 상장된 다이어트 회사들 메디패스트나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이 최대 주주로 있는 WW 인터내셔널과 같은 기업들은 지난 3월 코로나19가 1차적으로 확산돼 락다운 조치가 시행됐을 때는 큰 타격을 받긴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았던 다이어트 소비는 좀 줄였기 때문이겠죠. 메디패스트는 3월에 연초 대비 50%나 주가가 급락했고요. WW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7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 트렌드가 지속되자 체중 감량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겠다, 살을 빼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웨이트 워처스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WW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구독한 확진자가 아닌 이 살찐자들이 지난 9월 말 기준 47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준이고요. 월가에서도 그간 매출 손실이 WWE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만 팬데믹 이후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긍정적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개인적인 코칭 서비스와 함께 포장된 단백질 파우더나 다이어트 식품을 파는 메디페스트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 실적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이어트 산업에 호황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 수혜주를 짚어볼 때 이런 다이어트 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월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저도 뭐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지만 아직까지는 좀 일반적인 재택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근무 트렌드 그리고 반려동물 급증 등에 비하면은 다이어트 트렌드에 대한 주목도는 다소 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좀 거치면서 더 큰 틀에서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웰빙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어떤 웰빙에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 정신 건강에 또 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응답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역시 향후에는 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건강관리라든지 정신건강관리 그리고 식습관 변화 등의 트렌드야 차츰차츰 좀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런 다이어트 트렌드와 함께 발맞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별 종목으로 찾아본다면은 이 대안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홈 트레이닝, 홈트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펠로톤 등의 기업들이 뜬 것, 이른바 확진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의 증가 추세와도 좀 무관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려면은 운동복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도 팬데믹 여파에서 좀 벗어나서 빠르게 좀 실적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요가복 업체인 룰루레몬 등도 이 레저복 수요 증가에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다라고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뉴스는 전채린 캐스터의 픽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보잉의 737 맥스기가 드디어 운항을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737 맥스와 함께하는 항공사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됐는데요. 이 앞서 737 맥스 기종은 두 차례의 안타까운 추락 사고로 인해서 34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죠. 그 이후로 2019년 3월부로 운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지난달 연방항공청 FAA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조건 하에 금지 조치를 철회시켰었는데요. 이번 운항 재개는 보잉에게 있어서 104년 역사 최악의 위기를 벗어날 기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737 맥스의 첫 부활 운행은 마이애미 공항에서부터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까지를 이어주는 국내선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지난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착륙을 마쳤는데요. 이 비행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대중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항공사와 보잉 모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비행은 2대의 헬리콥터로부터 관찰을 받기도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첫 운항 재개가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재개인데요. 앞서 브라질의 최대 항공사인 GOL과 멕시코의 그루포 에어로멕시코가 운항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기는 쉽지가 않겠죠. 이 로이터 입소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참사에 대한 기억은 많이 희미해졌을지라도 사고에 대해서 다시 인식을 시킨 결과 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탑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감도 있고 사실 737 맥스의 컴백은 이렇게 이 항공업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항공 수요가 2019년에 30% 수준밖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보잉에게 있어서 이번 운항 재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사실은 이번에 운항 재개 같은 경우에 스케줄도 이미 좀 다 나와 있었고 시장도 이미 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이날 주가 반응은 물론 좀 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정상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입증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큰 이벤트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잉 입장에서는 빠르게 737 맥스의 운항을 정상화하고 인도하는 것도 정상화를 하고 그러면서 실적도 정상화되는 것이 주가 회복의 좀 열쇠라고 보여지죠. 최근에 그러면서 아일랜드의 이 라이언에어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이 저가항공사 알래스카 에어라인으로부터 737 맥스의 대량 수주를 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나온 외신 그리고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채린 캐스터,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